이 시라는 것은요, 아주 참 괴로운 일이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시, 그 소재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경험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보면은 꼭 단계가 맞는 건 아니지만, 그 감각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이렇게 냄새 맡고 이렇게 맛보고 하는 감각을 느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층위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것이 더 굳어지면 생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 굳어지면 거기서 이제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뭉뚱그려서 우리는 기억이라고 그러는데, 시를 쓸 때 어떤 걸 가지고 대상을 하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합의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의 대상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그 시인들이 보면은 거기서부터 조금 삐끗한 것 같아요. 자꾸 생각을 시의 소재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자꾸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시는요, 감정이 그 소재입니다. 음식 만드는 소재, 밥 짓는 그 쌀이나 밀가루, 보리, 그것처럼 그 소재가 감정이에요. 근데 사실 생각, 여기서 터전해서 시를 쓰다 보니까 시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정신과에서 드리는 말을 들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말을 길게 한다. 거짓말을 한마디를 하면은 거짓말을 7마디를 더해야 그 거짓말이 찰로 안 난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는 짧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짧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짧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의 소재가 감정이다. 요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합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흥분된 감정은 더 쉽게 사라집니다. 시를 쓰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영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영감이라는 말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가문은 뭐냐? 감정의 흥분 상태. 근데 흥분 상태가 늘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그게 사라지고 변질되고 망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감정의 흥분 상태가 변질되기 전에 빨리 순발력 있게 빨리 재치 있게 그거를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갔을 때 그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써야 돼요. 두었다 쓸 때 그것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그 시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 자체가 생리작용과 똑같다. 오줌 마를 때 오줌 마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목마를 때 물을 못 마시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정의 흥분 상태를 그때 바로 잡아서 가장 적절하고 아름답고 단아하고 자기가 최상으로 삼는 언어로 바꿔서 어떻게 짧은 형식으로 쏟아내는 것이 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시를 오래 썼으니까 많이 읽었겠죠. 근데 요즘 젊은 시인들이 시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젊은 시인들한테 물어보면,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알고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 쓰는 거예요.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세상에 갔으니까요, 좀 알고 갑시다.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훔친 것은 구라친 것은 그냥 방송에 있는 기구라 하나로 남겨놓고 이제 구라 그만 칩시다. 좀 진실한 얘기, 확실한 얘기, 내가 하는 얘기 좀 씁시다. 작지만 좋습니다. 여러분 좀 그럴듯하게 쓰고 싶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듯하지 않게 쓰십시오.
뭐 잘 쓰고 싶습니까? 잘 쓰지 마십시오. 있는 대로 쓰십시오. 우리가 그냥 잘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꾸짖꾸짖 형편없고 그것도 내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솔직하게 드러낼 때 우리의 시도 좋고 우리 삶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구양수의 삼다법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선생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다독, 다작, 다상량. 근데 다독, 다작은 알겠는데 다상량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다상량이 뭐냐? 보니까 구상을 오랫동안 해라.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 구양수가 얘기를 하진 않았으나 시를 쓸 때는 정광석화처럼 바로 써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걸 끓이고 이렇게 쓰는 것이 좋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말에는 낳다와 만든다와 짓는다가 있습니다. 다 생산을 뜻하는 말인데 만든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어떤 물건을 똑같은 것을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생산해내는 것이고, 짓는다는 것은 옷을 짓는다, 밥을 짓는다, 농사를 짓는다, 생명이 있는 것을 서로 거들어서 내 혼자만의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의 도움을 받아서 생산하는 것을 짓는다. 근데 낳는다, 알을 낳는다,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요, 전적으로 우리가 노력도 해야지만은 신의 도움까지 받아서 이루어지는 어떤 생산을 우리는 낳는다고 말을 합니다. 신은 낳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낳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한 9달쯤 아기를 이 뱃속에 넣다가 한 달쯤 배 아파서 나오면 어떨까요? 진짜 안 되겠지요? 아니 8달쯤 아기를 낳았고 2달쯤 인큐베이터에다 넣다가 꺼내면 어떨까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8달, 9달 하지 말고 10달 꽉 채워서 나가지고 한두 시간 아파서 나면은 아기도 좋고 엄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달 뱃속에 넣고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한 2시간, 3시간 아프고 이렇게 나는 아기가 건강하고 사고도 좋고 그렇듯이 시도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상을 오래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시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다른 삶을 하면서도 시에 대한 그런 마음속으로의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그걸 임신한 엄마가 아기를 키우듯이 시를 마음속에 키우는 거예요. 키우다가 어느 순간에 기회가 될 때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엄마가 아기를 낳듯이 그냥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종이에 시를 토해내듯이 썼을 때 그 시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길게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처럼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거를 몇 줄의 말로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말들이 참 좋은 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그런 말을 모아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한의사가 그랬다고 그래요. 돌아가시면서 시골 양반인데 아들을 쳐다보면서 인생은 허무한 거야. 자네도 잘 살고 싶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기록해 두면서 야 이거는 참 훌륭한 시다. 자기 인생을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몇 마디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한 참 아름다운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도록 쓰시기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윤동수 선생님 그 유삼춘 이 김야견 귀암 김야견 선생이에요. 저도 거기 우리 유성호 선생님 말씀하신 거기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한국인들이 지어진 교회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모형입니다. 근데 거기 벽에 이렇게 말을 써는 걸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는 게 없어요. 배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뭐 깜짝 놀랐어요. 김양애 선생의 유언, 나의 삶이 곧 유언이다. 저는 그냥 망치로 하나 탁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원문은 생적 유언, 생적 유언. 70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저보다도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돌아가실 텐데 우리가 꼭 유언 한마디 받고 싶어요. 한마디 우리에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유언 없다. 내 삶이 유언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생적 유언. 내 생이,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이 바로 유언이다. 무슨 유언을 따로 하느냐? 김장현 선생의 유언이에요. 유언 없다가 유언이에요. 생적 유언. 우리는 그런 말을 중점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저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문해교육 그 프로젝트에 교육부에서 하는데 심사를 했어요. 신협 회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끄달려가서 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눈부신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문해교육. 그 얘기를 했더니 방송에서 문해교육이라고 자꾸 해갖고 내가 아주 참 그걸 일일이 고칠 수도 없고 말이죠. 문해교육입니다. 글을 문에다가 해석한다. 글을 깨친 교육. 한글을 깨치는 교육. 그겁니다. 70살, 80살 가까운 저희하고 같은 또래인 어른이 그때까지 글자를 몰랐던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한글을, 다른 것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글을 몰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동네 아니면 교육부에서 보낸 선생님에 의해서 글자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상이 밝아진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서 그 발견의 기쁨을 글로 쓰셨는데요. 너무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글들입니다. 길을까요? 짧을까요? 짧습니다. 짧습니다.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지만 아주 짧은 문장. 어떤 글을 1등으로 2등으로 이렇게 순서를 매길지 모를 정도로 다 좋았어요. 그걸 또 우리 장사하는 출판사 사람들이 놓칠 리가 없지요. 어떤 출판사에서 그걸 책으로 낸다고 해서 곧 책이 나올 것입니다. 뭐 사실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유언을 하듯이 자기의 삶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언을 하듯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사는 게 허무하잖아요. 허무하기 때문에 그런 기록도 하는 것이고 사랑도 너무나 쉽게 떠나고 쉽게 망가지고 쉽게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잘 간직하면서 기억하면서 아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허무하기 때문에 빨리 가기 때문에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라질 존재입니다. 곧 사라질 거예요. 저도 뭐 사라질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나태주 시집전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전집은 있어도 시집전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거지요. 회갑대쯤 돼서 저는 초등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제자가 없어요. 대학에 계신 분들은 요즘은 세태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대학에서 공부한 제자들이 선생님의 그 책을 이렇게 뭐 십시일반으로 돈 넣고 그래서 책도 내주고 사주고 또 그러는데 저는 그런 제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제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서 제 돈으로 떼가지고 전집을 찍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집을 찍을 때 좀 부끄러운 거 있는 거 좀 모자란 거 내가 빼고 싶은 것을 다 빼고 다시 편집을 해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500페이지짜리 4권을 냈습니다. 2000페이지 그것도 상당히 커요. 그때 제 제목을 시전집 이렇게 붙였어요. 나태주 시전집. 근데 이제 80살 가깝게 살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버린 것도 나가 아닐까? 내가 실수한 부분도 내가 아닐까? 그것도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아껴야 되고 남겨야 될 게 아닐까? 내가 어떻게 늘 잘만 하고 좋은 것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는가? 나는 둔재인데 늦게 되는지 않네. 이렇게라도 된 것이 다행한 것이지 뭐 그렇게 잘했다고 나쁜 것은 다 지우고 좋은 것만 남길까?
그래서 저는요 나쁜 것도 다 남기자. 그래서 시집전집, 그러니까 제가 버렸던 작품까지 다 걷어들여서 시집을 형태를 그대로 만들어서 시집전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얼만큼 500페이지짜리 12권. 너무너무 많이 썼어요. 윤동수 선생님이 쉽게 쓰여진 시가 두껍다고 그러는데 저는 쉽게 쓰여지는 시를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일생 동안 진짜 쉽게 썼어요. 그러나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부끄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그냥 쉽게 쓰려고 합니다. 윤동수 선생님은 쉽게 쓰여지는 시가 부끄럽다고 그랬는데 그냥 쉽게 쓰려고 합니다. 알든 모르든 쉽게 쓰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앞으로도 얼마만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 바라고, 여기 젊은 친구들 몇 분 있는데 당신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하고 앞으로 좋은 것들이 많이 기다리니까 좀 넘어지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앞으로 잘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나이 먹어서 자기 인생, 자기 살아온 것들을 좀 다 받아들이고 너무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 들어서 가져야 될 자기 발달 과업이 통정성과 절망감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우리는 절망감을 갖지 말고 통정성을 갖고 자기 인생 전체를 다 인정하고 다 들여다보면서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 그걸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했는데 참 그때도 나는 안쓰럽고 그때도 나는 최선을 다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뭐 이렇게 하면서 후회스럽지만은 그거를 인정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니까 자기를 용서하는 일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오늘 도대체 뭐 어떻게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빈당히 잘 사는데 나는 뭐야? 나는 선생을 했으면서도 교육장도 못했고 겨우 교장만 했어? 그런데 교장도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는 교육장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잖아요. 저는 공주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선생할 때 교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잖아요. 근데 그 못한 것도 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까요? 버릴 수가 없어요. 못난 것도 내 인생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짧은 글로 표현할 때 그 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에 대한 얘기는 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6살 때 시인이 되고 싶어서 시인이 되겠다 그랬는데 헤르만 헤세처럼까지는 강요를 하지는 못했어요. 헤르만 헤세는 14살 때 나는 시인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16살 때 읽고 그걸 제가 흉내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시인이 되고 싶다.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일념으로 지금까지 여기 서 있는데 별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한테는 제가 많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서가의 책을 봐요. 내가 읽은 책보다는 읽지 않은 책이 더 많습니다. 도대체 나는 독서가인가 아니면 도서 수집가인가 생각해봅니다. 나는 도서 수집가일 수가 더 많습니다. 저 어떤 책들은, 저런 책의 많은 것들은 저기 읽지 않고 저것이 우리 집사람의 화장품 값이 되고 옷값이 되고 아이들의 장난감 값이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거짓스럽게 다 내 주머니에 넣고 저기다 책을 사가지고 쓸데없이 꽂아놨구나. 집을 고칠 때 그 책을 꺼내서 묶을 때 내 성장을 묶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한탄하면서 묶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딸 시집갈 때 한번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8천만 원짜리 그 아파트 그때 한 1,000만 원 들여서 고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아파트가 7천만 원인가 봐. 어쨌든 그때 1,000만 원 들여서 고쳤어요. 고칠 때 그때 책을 꺼내서 묶으면서 이 송장을 묶는구나. 내가 내 송장을 묶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빌어먹는 책. 왜 이렇게 또 책이 무거워요? 이번에도 올 때도요. 가방에다 책을 넣고 갔는데 정말 무거워요. 20kg 넘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22kg 나왔어요. 제가 봤어요. 근데 우리 저 교수님 짐이 조금밖에 안 돼갖고 두 사람 합쳐서 42kg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통과됐습니다. 침착이에요. 아유 그게 그냥 그런데 그걸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보기 싫은 것, 갖다 버리고 싶은 것, 그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쓰럽게 껴안아줄 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 자신을 껴안아 주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생을 좀 더 예쁘게 사랑스럽게 좋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목사님 같네요. 그러더라도 공항에서 우리가 침 때문에 많이 서성거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아니고요, 전직 선생입니다. 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떴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마당 쓴 거 누가 알겠습니까? 담장까지 있다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마당을 쓰는 거 그거 하나가 지구를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우리 집 마당 그게 달나라에 붙은 마당이 아닙니다. 지구에 붙은 마당이에요. 저는 그래서 시는 발견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발명 수준까지는 어렵습니다. 저 같은 존재는 발명 안 돼요. 그러니까 발견이라도 하자. 근데 이 발견은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는 것을 찾아서 줄 때 그 사람한테 기쁨이 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구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 삶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 꾸지꾸지한 일을 하는데 그게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보듬어 안아줄 때 우리 스스로가 해방되고 우리 스스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비록 작고 좀 더듬하고 조금 모자란 것 같지만 그게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요, 너무 큰 것만 바라보고 너무 새 것만 바라보고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고 너무 빨리빨리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지천 박사에게 의하면요, 인간과 동물과 그 사이에 있는 그 중간지대가 사라져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짐승과 동물과 어떤 저런 그 동물 세계와 인간과 사이에 있는 그 중간지대를 점점 이렇게 없애가지고 이게 너무 섞여가지고 그쪽 것이 이쪽으로 튀어나온 것이다.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아끼고 살아갈 때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지지 않더라도 좋아진다고 생각하십시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마음속에 시 하나 싹 떴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인생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계속해서 반복병치예요. 비슷한 얘기가 또 오고 또 같은 얘기가 또 그 자리에 옵니다. 같은 얘기가 또 올 때 그것을 우리는 반복이라고 그럽니다. 비슷한 것이 또 올 때 그걸 우리는 병치라고 그래요. 반복병치. 그런데요, 인생이 반복병치로만 끝까지 가다가 그냥 반복병치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이렇게 반복병치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오는 것이죠. 특히 이 젊은 친구들에게 인생에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병치하다가 어느 순간에 반전이 와야 돼요. 반전이 와서 싹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이랬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잘하는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서 나갈 때 그 인생이 보다 더 성공하고 좋은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도 그래요.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순간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꽃이 피어도 지구가 아름다워지고
씨가 싹 터도 지구가 밝아지고 마당을 쓸어도 지구가 깨끗해지는데 당신을 사랑함으로써 지구는 더욱 깨끗해지고 더욱 아름답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복, 병치, 그러다가 반전이 없는 인생, 이거는 진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도 당신들의 인생에, 선생님들의 어른들의 인생에 반전이 있기를 바라고, 언젠가 그 옛날에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찾아보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면 좋지 않을까.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반복 병치입니다. 자세히, 오래, 병치, 보아야 반복, 예쁘다, 사랑스럽다, 병치, 너도 반전입니다. 변형입니다. 얼굴이 바뀌어요. 너도 제목이 풀꽃이니까 풀꽃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풀꽃,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풀꽃이 그렇다. 가치 없고 작고 향기도 없고 버려져 있고 누구도 이게 갖고 주지도 않는 그런 흔한 풀꽃, 자세히 보아야, 그렇죠, 맞죠. 이거요, 예쁜 여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거 나를 위해서던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쁜 여자는 자세히 안 봐도 예뻐요. 자세히 안 봐도 예뻐요. 걱정 마라.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이건요, 안 사랑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사랑스러우니까 오래라도 봐서 사랑스럽게 하자,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정말로 똑똑한 애들은 항의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썼어요? 나는요, 자세히 안 봐도 예뻐요. 오래 안 봐도 사랑스러워. 내가 그렇다 이렇게 해요. 제목이 풀꽃이잖아요. 자꾸 보잘것없고 향기 없고 그냥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가치 없는 건데, 자세히 보아야는 전제하에 예쁘다, 오래 본다는 그 전제하에 사랑스럽다, 이게 반복병치 왔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고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너도 하고 사람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일 때도 전 인류가 다 그렇다 할 때 이 시는 조금 외연을 더 넓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위대한 시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그런 자신도 없고, 다만 저는 좋은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멀리 있는 시인, 커다란 시인, 번쩍이는 시인, 감당할 수 없는 시인,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시인, 편한 시인,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는 시인,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자세히 안 봐도 예쁩니다.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들은 오래 안 봐도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부디 자신을 의심하지 마시고, 자신의 것을 부정하지 마시고, 자신의 것을 받아들이고, 괜찮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요, 우리 집사람한테 해줘야 돼요. 여보 괜찮아, 당신은 충분히 최선을 다했어, 그만하면 됐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괜찮아 하지 마세요. 당신이 괜찮음의 증명이 되시고 괜찮음의 존재가 되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괜찮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립송이 서지 마세요. 괜찮음의 존재가 되어주십시오. 당신이 괜찮게 빳빳하게 서서 2시간 동안 서서 얘기도 하고 늙었다고 하지 말고 좀 빳빳하게 견뎌주십시오. 그럴 때 나도 괜찮은 존재가 당신을 따라서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아들입니까? 우리 서로 괜찮은 존재가 되도록, 괜찮다고 서로 말만 할 게 아니라 서로 괜찮은 좋은 존재가 돼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나고 싶어요. 우리 강호 선생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3가지나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냥 구름통에 빠져서 그냥 세상에서 끝나고 말을, 그런 26살 먹은 아주 병든 청년을 신이라는 그런 칭호를 주시고 살아갈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내서
제가 서문을 청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정말 과분한 시집 서문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그 돌아가시기 전 3년 4년 전인데 좀 힘들고 어려운 봄이신데도 아주 시골까지 오셔서 조례를 서주셨습니다. 얼마나 띠나고 모자란 인간인지 서울 가시는데 참깨를 한 마리를 팔아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봉호 선생님께서 이걸 어떻게 가시라는 말이냐, 차도 안 갖고 오신 분인데 아주 따뜻한 표정을 지시더라고요. 참깨를 한 마리를 팔아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한테는 참깨 한 마리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서울에서 오신 그분한테, 차도 안 갖고 온 분한테 참깨를 한 마리 사드렸으니, 그때 고혈압 환자고 돌아가기 전에 3년 전인데 이거 들고 가시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는 안 하고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3가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꼭 타고 싶은 상이 김소월 문학상이었고요, 박무걸 문학상이었습니다. 근데 김소월 문학상은, 소월시 문학상은 받았습니다. 20회, 30회를 주면서 끝까지 나를 안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상을 없애면서 끝에 가서 저를 주시더라고요. 시상식도 안 하고 3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상금도 없어가지고 좀 이따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를 넘기고서 다음 해 주셨어요. 내가 승진이라서 전화를 했어요.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냐? 3회만 주고 상금 좀 이따 주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모고상은 받고 싶은데 받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주시면 받고. 박무걸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애틀란타 그 문학회 여름 문학 축제 끝나갑니다. 우리 강화식 부회장께서 멘트 하시면 끝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무걸 선생의 이별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같이 불러주신다는 조건입니다. 길어